서울 강남구에 사는 김영숙 67세 씨는 요즘 행복합니다. 세 자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매주 주말이면 적어도 한 명은 꼭 들러 안부를 묻습니다. 명절이 아니어도 아들이 엄마 제주도 한번 다녀올까요? 라며 여행을 제안하고 딸은 엄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김 씨의 지인들은 부러워하며 묻습니다. 어떻게 키우셨길래 자식들이 그렇게 효자예요? 하지만 김 씨는 특별한 비결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단지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온 몇 가지 원칙이 있었을 뿐입니다. 반면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박종훈 71세 씨의 상황은 사뭇 다릅니다. 두 아들 모두 성공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연락은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명절에도 바빠서 못 갈 것 같다는 연락만 오고 박 씨가 먼저 전화를 걸지 않으면 석 달도 소식이 없습니다. 박 씨는 자식들을 위해 평생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과외비를 아끼지 않았고 결혼 자금도 넉넉히 대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노년에는 외로움과 섭섭함만 남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라는 자책이 밤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오늘 이야기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34.2%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심리적 외로움을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많은 것을 해줬다고 생각하는 부모일수록 기대와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상실감이 더 크다는 분석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급격히 변했습니다. 1998년에는 90.3%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2023년에는 31.7%로 급감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효도의 의미도 부모 자식 관계의 형태도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부모는 자녀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노년을 보내고 어떤 부모는 외로움 속에서 지낼까요? 이는 단순히 자녀의 인성 문제나 효심의 유무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가 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효도는 강요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심은 씨앗이 자녀의 마음속에서 자라 결국 효도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연구팀이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자녀로부터 정기적인 연락과 방문을 받는 노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에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특정한 양육 태도와 의사소통 방식을 유지해왔다는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했으며 감정적 협박보다는 솔직한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이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던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이명희 64세 씨의 사례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씨는 딸이 대학 졸업 후 부모의 기대와 달리 안정적인 직장 대신 프리랜서 작가의 길을 선택했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택한 길이니 엄마는 응원할게. 힘들면 언제든 얘기하고라는 한마디로 딸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지금 딸은 30대 중반이 되어 나름 성공한 작가로 자리 잡았고 이 씨에게 가장 먼저 원고 초안을 보여주며 의견을 구합니다. 모녀 관계는 친구처럼 편안하면서도 서로를 깊이 존중하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에 사는 최승호 69세 씨는 아들이 의대를 포기하고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게 보답이냐는 말로 아들을 압박했고 결국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의사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의사로서의 삶에 만족하지 못했고 아버지에게는 늘 원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도 부자 관계는 어색하고 냉랭합니다. 최 씨는 아들을 위한 선택이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정작 아들은 제 인생을 빼앗긴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자율성 지지 양육과 통제적 양육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자율성을 지지받으며 자란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성장을 돕는 조력자로 인식하지만 통제를 경험한 자녀는 부모를 자신의 의지를 억압한 존재로 기억합니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성인이 된 후에도 부모에 대한 태도로 고스란히 이어집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자녀는 자발적으로 효도하지만 억압을 기억하는 자녀는 의무감으로만 부모를 대하게 됩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감정적 독립입니다. 이들은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삶과 취미를 유지합니다. 인천에 사는 정미란 66세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가르칩니다.
자녀들은 엄마가 활기차게 자신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방문합니다. 엄마가 바쁘시니까 우리가 더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반면 자녀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됩니다. 광주에 사는 한경숙 68세 씨는 아들에게 하루에도 여러 번 전화를 걸어 심심하다, 외롭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효심으로 받아주던 아들도 시간이 지나며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고 이제는 엄마의 전화를 피하게 됐습니다. 한 씨는 자식이 그리워서 전화하는데 뭐가 문제냐고 말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과의존으로 진단합니다. 부모의 정서적 공허함을 자녀가 채워줘야 한다는 기대는 자녀에게 죄책감과 부담을 동시에 줍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의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도 다릅니다. 이들은 며느리나 사위를 자식의 반려자로 존중하며 자녀 부부의 관계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습니다. 수원에 사는 조영자 65세 씨는 며느리가 명절에 집안일을 돕지 않아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가 시댁일을 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지라며 오히려 며느리를 편하게 대합니다.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가 고마워 스스로 더 챙기게 되고 아들도 어머니에게 더 자주 연락합니다. 반대로 며느리를 까다롭게 대하거나 아들 부부의 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부모는 결국 자녀로부터 멀어집니다. 대구에 사는 김순옥 70세 씨는 며느리의 육아 방식, 집안 정리 방식, 심지어 요리 방법까지 간섭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대로 하는 게 좋다며 계속 조언했지만 며느리는 이를 간섭으로 받아들였고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거리를 두게 됐고 김 씨는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경계를 지키지 못한 자신의 태도였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은 결국 존중과 독립이라는 두 키워드로 요약됩니다.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신도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부모-자식 관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고 자신의 삶에 집중한다면 관계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효도는 일방적인 희생의 결과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돈을 써줬는지,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효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관계를 만들어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효도받는 부모들은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존중과 신뢰의 관계를 쌓아왔고 그 관계가 성인이 된 자녀와의 사이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들의 양육 방식과 의사소통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첫 번째 구체적인 공통점은 비교하지 않는 양육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윤성민 63세 씨는 두 아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형제끼리 혹은 다른 집 아이들과 비교한 적이 없습니다. 큰아들이 공부를 못해도 동생은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라고 말하지 않았고 작은아들이 운동을 잘해도 형은 못하는데 너는 다행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장점을 인정하고 격려했을 뿐입니다. 지금 두 아들은 서로 다른 분야에서 일하지만 형제 사이도 좋고 아버지에게도 자주 연락합니다. 윤 씨는 아이들은 각자 다른 사람인데 왜 비교하겠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반대로 자녀를 끊임없이 비교한 부모들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부천에 사는 오정희 67세 씨는 딸을 키우면서 항상 옆집 수진이는 공부도 잘하고 착한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친척집 아이들과도 비교했고 심지어 TV에 나오는 모범적인 학생들과도 비교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인정을 받으려 애썼지만 결코 만족시킬 수 없었고 결국 자존감이 낮은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지금 딸은 어머니와 연락을 최소화하며 삽니다. 평생 나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든 엄마가 원망스럽다는 것이 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비교당한 경험이 많은 성인일수록 부모와의 친밀도가 32% 낮았고 부모에 대한 원망 수치는 47% 높게 나타났습니다. 비교는 자녀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는 부족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이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로 남습니다. 부모는 동기부여를 위해 비교했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는 이를 거부와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상처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장미숙 65세 씨는 아들이 대학 입시에 실패했을 때도 첫 직장에서 6개월 만에 퇴사했을 때도 한 번도 실망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엄마는 내 편이야 라고 말하며 곁에 있어줬습니다. 지금 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만족스럽게 일하고 있고 어머니에게 엄마가 포기하지 않아줘서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라고 감사를 표합니다. 하지만 많은 부모들은 조건부 사랑을 주었습니다. 공부 잘하면 사랑해줄게, 말 잘 들으면 용돈 줄게, 1등하면 선물 사줄게처럼 성과나 행동에 따라 사랑을 조절했습니다. 춘천에 사는 신동욱 69세 씨는 딸이 성적이 떨어질 때마다 차갑게 대했고 좋은 성적을 받았을 때만 칭찬하고 안아줬습니다. 딸은 부모의 사랑을 얻기 위해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지금도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딸은 부모를 찾지 않습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 게 아니라 성적표를 사랑한 거잖아요 라는 것이 딸의 말입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사과할 줄 아는 용기입니다. 광주에 사는 김동수 66세 씨는 몇 년 전 아들과 크게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직업 선택을 놓고 격하게 언쟁했고 김 씨는 감정적으로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는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네 인생인데 내가 강요할 권리가 없었어,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과에 감동했고 부자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그때를 기억하며 아버지가 먼저 사과하신 게 정말 대단했다고 말합니다. 반면 많은 부모들은 자녀에게 사과하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무슨 사과를 해, 다 너를 위한 거였는데 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울산에 사는 배정자 68세 씨는 딸의 결혼식 날 사돈과 싸워 분위기를 망쳤지만 딸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저쪽이 먼저 기분 나쁘게 했잖아 라며 오히려 딸에게 자신의 편을 들어주길 요구했습니다. 딸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망친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배 씨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라며 억울해하지만 딸의 마음속 상처는 깊어만 갑니다. 고려대학교 가족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사과한 경험이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를 87% 더 존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높입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태도입니다. 자녀는 완전 부모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고 진실한 부모를 원합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경계 존중입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은희 64세 씨는 아들 부부의 집에 갈 때 항상 미리 연락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손자가 보고 싶어도 이번 주말에 놀러가도 될까? 라고 먼저 물어보고 이번 주는 좀 바빠요 라는 대답을 들으면 섭섭해하지 않고 그럼 다음에 보자 라고 말합니다.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가 고맙고 자연스럽게 더 자주 초대하게 됩니다. 강 씨는 아들도 이제 자기 가정이 있는데 내 마음대로 수는 없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습니다. 안산에 사는 홍순자 70세 씨는 며느리 몰래 집 열쇠를 복사해서 아들 부부가 출근한 사이에 집에 들어가 청소와 냉장고 정리를 합니다. 좋은 일 해주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지만 며느리는 사생활 침해로 느끼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불편함을 표현했을 때도 홍 씨는 내가 청소까지 해줬는데 고맙지도 않냐며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결국 아들 부부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더 거리를 두게 됐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돈으로 통제하지 않기입니다. 인천에 사는 최현주 62세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자녀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때 적정선에 도움을 줬고 그 후로는 너희가 벌어서 너희가 책임지고 사는 게 맞다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대신 자녀들이 정말 어려울 때는 아낌없이 도왔고 그것도 갚지 않아도 된다며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돈에 얽매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며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자주 찾아뵙습니다. 반대로 돈으로 자녀를 통제하려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평택에 사는 송기철 71세 씨는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면서 내가 돈 대주는데 내 말 좀 들어야지라며 아들 부부의 생활에 간섭합니다. 어디 여행 가는지 무엇을 사는지 심지어 어떤 식당에서 먹는지까지 보고를 받으려 합니다. 아들은 경제적으로는 도움을 받지만 심리적으로는 질식할 것 같습니다. 최근 아들은 아버지의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고 독립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송 씨는 돈까지 줬는데 배은망덕하다고 분노하지만 아들은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말합니다.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조건부 경제 지원을 받은 성인 자녀의 73%가 부모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경제적 지원이 통제의 수단이 될 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 행사가 됩니다. 돈은 관계를 개선하는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해결하려 할수록 관계는 더 왜곡됩니다. 진정한 효도는 경제적 의무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에서 나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의 독립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자녀가 부모 곁을 떠나 자기 삶을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고 서운해하거나 죄책감을 주지 않았습니다. 창원에 사는 임수진 63세 처는 딸이 외국으로 유학 갈 때 내 꿈을 이루렴 엄마는 항상 응원할게 라고 했습니다. 지금 딸은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씩 화상통화로 어머니와 긴 대화를 나눕니다. 거리가 멀어도 마음은 가깝습니다. 임 씨는 자식은 내 소유물이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을 일찍부터 알았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이러한 행동 패턴은 모두 하나의 철학에서 나옵니다. 바로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건강한 경계를 유지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어릴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태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지금이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와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거의 간섭 패턴을 끊는 것입니다. 서울 송파구에 사는 박영란 68세 씨는 2년 전 딸과의 관계가 최악이었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명절에도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상담사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고 자신이 평생 딸의 삶에 과도하게 개입해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박 씨는 딸에게 먼저 전화하지 않고 조언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연락이 끊어졌지만 4개월째 되던 날 딸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전화 통화에서 박 씨는 딸의 삶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근황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요즘 수채화 배우고 있어. 생각보다 재미있더라 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처음으로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고 통화를 끝내며 다음에 또 전화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 후로 딸은 한 달에 2-3번씩 먼저 연락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주말에 가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박 씨는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가까워지더라고 말합니다. 관계 회복의 첫걸음은 역설적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는 김철수 70세 씨의 사례도 비슷합니다. 김 씨는 아들에게 항상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손주는 언제 보여줄 거냐고 압박했습니다. 아들은 이런 압박이 싫어 아버지를 피하게 됐습니다. 1년 전 김 씨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태도를 바꿨습니다. 아들을 만났을 때 결혼이나 손주 이야기는 일절 꺼내지 않고 요즘 일은 괜찮니? 건강은 어때? 같은 아들 자체에 관한 질문만 했습니다. 처음에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몇 달 후부터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는 사람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상담심리학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성인 자녀와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부모가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행동은 기다림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고 자녀가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돕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은 이 기다림을 견디지 못하고 먼저 나서서 관계를 더 망칩니다. 내가 부모인데 내가 먼저 연락해야지 라는 생각은 자녀에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히려 나는 여기 있을게. 네가 필요할 때 언제든 오라는 메시지가 자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효도를 받기 시작한 부모들의 두 번째 실천은 자녀의 배우자를 진심으로 환대하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이순영 66세 씨는 며느리와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사사건건 지적했고 아들에게 네 와이프는 이래서 안 돼 라고 불평했습니다. 당연히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피했고 아무래도 어머니와 거리를 뒀습니다. 어느 날 이 씨는 며느리의 생일을 챙겨주려 했습니다. 아들 통해서가 아니라 며느리에게 직접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지내렴.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문자에 놀랐지만 감동했습니다. 그 후로 이 씨는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니라 아들이 선택한 인생의 동반자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존중했고 집안일에 간섭하지 않았으며 명절에도 편하게 지내다가 라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며느리가 먼저 어머니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래요?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씨는 며느리를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니까 관계가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자녀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동료입니다.
수원에 사는 정동진 67세 씨는 사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딸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정 씨는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아 딸 앞에서 사위를 비난했고, 딸은 남편 편을 들며 아버지와 멀어졌습니다. 정 씨는 자신의 태도를 바꿨습니다. 사위를 만났을 때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며 요즘 일은 어때요? 건강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사위의 장점을 찾으려 노력했고, 딸 앞에서 사위가 참 성실하더라, 우리 딸 잘 만났어 라고 칭찬했습니다. 사위는 장인의 변화를 느꼈고 자연스럽게 장인에게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딸도 아버지가 남편을 인정해주는 것에 감사하며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효도를 받기 시작한 부모들의 세 번째 실천은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한명자 65세 씨는 자녀들이 독립한 후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TV만 보며 자녀들의 전화만 기다렸고, 자녀들이 바빠서 자주 연락하지 못하면 섭섭해했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외로움이 부담스러웠고 점점 연락을 줄였습니다. 한 씨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를 배우고 독서 모임에 가입했고 자원봉사도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한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친구들도 생기고 할 일도 많아졌습니다. 이상하게도 한 씨가 바빠지자 자녀들이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시죠? 괜찮으세요? 라며 오히려 자녀들이 걱정했습니다. 한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하니까 자녀들도 대화가 재미있어졌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활기차신 줄 몰랐어요. 보기 좋아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사니까 오히려 자녀들이 더 가까이 오더라는 것을.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주에 사는 오성환 69세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은퇴 후 집에만 있던 오 씨는 아들에게 심심하다, 외롭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점점 지쳐갔습니다. 오 씨는 옛 동료들과 다시 연락하기 시작했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주말에는 사진 찍으러 다니며 새로운 취미를 즐겼습니다. 오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에는 등산 사진, 맛집 사진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즐겁게 지내시네 라며 안심했습니다. 이제 부자는 만날 때 서로의 취미 이야기로 즐겁게 대화합니다. 효도를 받기 시작한 부모들의 네 번째 실천은 과거에 대한 사과와 화해입니다. 창원에 사는 최영희 64세 씨는 딸과 10년 넘게 냉랭한 관계였습니다. 딸이 원하는 대학과 전공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강요했던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최 씨는 다 내 잘되라고 한 거라고 생각했지만 딸은 제 인생을 빼앗겼다고 느꼈습니다. 최 씨는 용기를 내어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네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내 꿈을 무시한 것 미안해.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딸은 어머니의 편지를 받고 3일 동안 울었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모녀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과거가 지워진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딸의 마음속 웅어리가 풀렸습니다. 최 씨는 사과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게 관계를 살렸다고 말합니다. 사과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어른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경북 안동에 사는 배성준 7센세 씨도 아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과도하게 엄격하게 키웠고 매로 훈육한 적도 많았습니다. 아들은 성인이 된 후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가능하면 피했습니다. 배 씨는 환갑이 지나서야 자신의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들을 만나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네가 받았을 상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용서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놀랐지만 아버지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그 사과 이후 부자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버지도 아들에게 권위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부자는 평등한 어른과 어른으로 서로를 대합니다. 배 씨는 사과가 이렇게 큰 힘이 있는 줄 몰랐다. 진작할 걸 그랬다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관계는 변할 수 있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효도를 받기 시작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내가 늙어서 외롭다, 네가 안 챙겨주면 누가 챙기냐 같은 죄책감을 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괜찮으니까 너는 네 일에 집중해. 바쁘면 연락 안 해도 돼 라고 말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말이 자녀를 더 자주 찾아오게 만듭니다. 제주도에 사는 고미선 63세 씨는 아들에게 엄마는 친구들도 있고 할 일도 많아. 네가 바쁜 거 아니까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의존하지 않으니 오히려 더 자주 연락하고 싶어집니다. 부담이 아니라 그리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 개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진심으로 변화하면 자녀도 느낍니다. 다음 장에서는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노년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들의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살펴보겠습니다. 효도는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독립적으로 살 때
자녀는 부담이 아닌 사랑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노년을 의존의 시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신영자 66세 씨는 남편과 함께 요가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이제 늙었으니 쉬어야지 아니라 이제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문화센터에서 시니어 요가를 가르치며 보람을 느낍니다. 수강생들과 친구가 됐고 수업 끝나고 함께 차 마시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활기차게 사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시 씨는 자식들 눈치 보며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사니까 당당하다고 말합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김태훈 68세 씨는 퇴직 후 유튜브 채널을 시작했습니다. 30년간 목수로 일한 경험을 살려 간단한 목공 기술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 명에 불과했지만 구독자 5만 명이 채널은 채널로 성장했습니다. 댓글로 할아버지 덕분에 책장 만들었어요. 설명이 너무 쉬워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보람을 느낍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유튜브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며 우리 아버지 멋지시죠? 라고 말합니다. 김 씨는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기쁘다고 합니다. 통계청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취미활동이나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일수록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가 42% 높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충실한 부모는 자녀에게 짐이 되지 않고 자녀는 이런 부모를 존경합니다. 반대로 집에서 TV만 보며 자녀의 연락만 기다리는 부모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고 자녀는 죄책감 때문에 연락하게 됩니다. 죄책감으로 이뤄지는 효도는 진정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진심으로 다가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또 다른 특징은 경제적 독립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대전에 사는 이근영 67세 씨는 퇴직 후에도 꾸준히 재정 계획을 세웁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되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큰 병원비가 생겼을 때도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자신의 저축으로 해결했습니다. 물론 자녀들이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너희는 너희 가정이 있으니까 괜찮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자녀들은 오히려 이런 아버지를 더 존경하고 명절이나 생신 때 정성껏 용돈을 드립니다. 이 씨는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자녀에게 당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반면 경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는 부모는 관계가 왜곡됩니다. 광주에 사는 윤병철 70세 씨는 퇴직금을 모두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했고 지금은 아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받습니다. 아들은 효심으로 기꺼이 드리지만 유 씨는 늘 미안하고 눈치라 보입니다. 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만나면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아들도 아버지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경제적 의존은 심리적 위축을 가져오고 부모 자식 간의 건강한 관계를 해칩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도 있지만 가능하다면 경제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이 관계를 위해 더 좋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건강관리에도 적극적입니다. 인천에 사는 황순덕 65세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1시간씩 걷습니다. 주 2회는 수영장에 가고 병원 검진도 빠짐없이 받습니다. 만성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식단도 신경 쓰고 금주금연을 지킵니다. 황 씨는 건강해야 자식들 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자녀들은 어머니가 건강하게 지내시는 것만으로도 큰 안심이 됩니다. 병원에 모시고 다닐 일도 없고 간병 걱정도 없습니다. 황 씨는 내 건강은 나와 자식들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관리합니다. 반대로 건강을 방치하는 부모는 자녀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울산에 사는 장기수 72세 씨는 당뇨와 고혈압이 있지만 약도 제대로 안 먹고 술과 담배를 끊지 못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그렇게 조심해 살아라며 건강을 소홀히 했고 결국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해야 했습니다. 장 씨는 아들에게 미안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적 전체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건강을 지키는 것도 효도를 받는 방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성인 자녀의 부모 방문 빈도가 38% 높았습니다. 자녀들은 아픈 부모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부모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아픈 부모를 모시는 것은 의무감이지만 건강한 부모와 함께하는 것은 즐거움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건강을 지킬 때 자녀는 부담이 아닌 기쁨으로 부모를 찾아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디지털 소통에도 적응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강은주 64세 씨는 카카오톡을 능숙하게 사용합니다. 딸이 보낸 손주 사진에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고 영상통화로 손주와 얼굴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유튜브로 요리 레시피를 찾아보고 네이버로 건강정보를 검색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디지털에 능통하니 소통이 편합니다. 사진을 보내도 잘 보시고 링크를 보내도 클릭하십니다. 강 씨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노력한다며 70대의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웠습니다.
반면 디지털 소통을 거부하는 부모는 자녀와의 연결고리가 약해집니다. 대구에 사는 박만수 71세 씨는 스마트폰이 있어도 전화 기능만 사용합니다. 자녀들이 카카오톡으로 사진을 보내도 못 보고 영상통화도 어려워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 소통하려면 전화를 걸어야 하는데 바쁜 일상에서 긴 통화는 부담스럽습니다. 결국 연락 빈도가 줄어듭니다. 박 씨는 나이 먹어서 그런 거 못 배운다고 하지만 실은 배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소통 방식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자녀와 가까워지는 방법입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손주 양육에도 지혜롭습니다. 수원에 사는 최은미 63세 씨는 맞벌이 딸을 위해 주 2회 손주를 돌봐줍니다. 하지만 명확한 원칙이 있습니다. 손주 양육 방침은 딸 부부가 정하고 자신은 그 방침을 따릅니다. 손주가 때를 써도 딸이 안 된다고 한 것은 절대 들어주지 않습니다. 육아 방법에 대해 간섭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만 조언합니다. 딸은 어머니가 경계를 지켜주셔서 고맙고 더 자주 손주를 맡깁니다. 최 씨는 손주를 키우는 건 딸 부부, 나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합니다. 반대로 손주 양육을 빌미로 간섭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안양에 사는 정순자 68세 씨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며느리의 육아 방식을 계속 비판합니다. 요즘 엄마들은 이래서 안 돼, 우리 때는 이렇게 안 했다며 자기 방식을 강요합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맡기면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결국 며느리는 비싼 어린이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정 씨는 내가 공짜로 봐주는데 왜 어린이집을 보내냐고 섭섭해하지만 며느리는 정신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도움이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자녀에게 유산이 아니라 추억을 남기려 합니다. 창원에 사는 임재호 66세 씨는 자녀들과 함께 매년 가족 여행을 갑니다. 비싼 곳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근처 바다에 가서 회를 먹고 산에 올라 사진을 찍습니다. 여행 중에 자녀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임 씨는 내가 죽고 나면 돈보다 함께한 추억이 더 오래 남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도 아버지와 함께한 여행을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은 노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로부터 독립해 자신만의 삶을 즐기는 시기로 받아들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이런 부모를 보며 자녀들은 존경하고 자발적으로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다음 마지막 장에서는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와 지금부터라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정리하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관계를 바꿀 수 있는 최적의 시기입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입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배정민 64세 씨는 자녀들이 명절에 오지 못해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바쁘면 안 와도 돼. 명절은 그냥 날짜일 뿐이야. 너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이런 태도가 고마워서 오히려 더 자주 찾아뵙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리움으로 부모를 찾는 것입니다. 배 씨는 자식들 인생에 짐이 되고 싶지 않다. 각자의 행복이 우선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녀는 더욱 부모를 소중히 여깁니다. 부산 금정구에 사는 조현수 69세 씨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늙어서 아프면 요양원 보내도 괜찮아. 네 인생 망치면서까지 나를 돌보지 마. 아빠는 네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는 게 더 좋아. 아들은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절대 요양원 안 보낼 거예요. 제가 끝까지 모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역설적이지만 부모가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할 때 자녀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해주고 싶어집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강한 사랑입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이 실천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 첫 번째는 하루에 한 번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영란 65세 씨는 자녀들이 작은 일을 해줘도 고맙다고 말합니다. 전화 한 통에도 전화해줘서 고마워. 과일을 사다 줘도 신경 써줘서 고마워. 라고 표현합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감사해 하시니 더 해드리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냐는 태도는 자녀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부모를 보며 자녀는 더 많은 것을 하고 싶어집니다. 감사는 관계의 윤활유입니다. 두 번째 행동 지침은 자녀의 말을 판단 없이 듣기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이정숙 66세 씨는 딸이 고민을 털어놓으면 조언하지 않고 그냥 듣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마음 이해해 라며 공감만 해줍니다. 딸이 조언을 구할 때만 의견을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합니다. 딸은 어머니와 대화하면 마음이 편해진다며 자주 전화합니다. 많은 부모들은 자녀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했어. 내 말 들었으면 그런 일 없었어 라며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자녀는 위로받으려 했는데 오히려 상처를 받고 연락을 줄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행동 지침은 주 1회
자기활동 공유하기입니다. 광주 서구에 사는 한미경 63세 씨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일상을 공유합니다. 등산 가서 찍은 사진, 친구들과 식사한 음식 사진, 배운 취미활동 사진을 카카오톡으로 보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가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며 안심하고 기뻐합니다. 엄마 멋있어요.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아 보기 좋아요 라는 댓글을 달아줍니다. 한 씨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식들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부모의 행복이 자녀의 안심이 됩니다. 네 번째 행동 지침은 월 1회 자녀와 의미 있는 시간 갖기입니다. 전주에 사는 오석환 68세 씨는 매달 아들과 단둘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비싼 식당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국밥집에서 밥을 먹으며 아들의 요즘 고민을 듣고 자신의 근황도 나눕니다. 이 시간만큼은 손주 이야기, 며느리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아들 자체에 집중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와 나누는 이 시간이 소중합니다. 아버지가 저를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아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양보다 질입니다. 자주 만나는 것보다 의미 있게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행동 지침은 자녀의 배우자 생일 챙기기입니다. 수원에 사는 정미애 64세 씨는 며느리와 사위의 생일을 자녀 생일만큼 중요하게 챙깁니다. 직접 전화해서 축하 인사를 하고 작은 선물을 보냅니다. 우리 아들, 딸 잘 돌봐줘서 고맙다는 메시지와 함께 진심을 전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는 시부모가 자신을 가족으로 대해주는 것에 감동하고 더 자주 찾아뵙게 됩니다. 정 씨는 며느리와 사위를 내 편으로 만들면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말합니다. 자녀의 배우자를 존중하는 것이 자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행동 지침은 자녀에게 조언 요청하기입니다. 창원에 사는 이명호 67세 씨는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쇼핑 방법 등을 자녀에게 물어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가르쳐드리는 것이 즐겁고 자신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임 씨는 부모가 항상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배우는 사람이 되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이는 부모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듭니다. 한국노년학회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위의 6가지 행동 지침을 실천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자녀와의 만족도가 56% 높았고 주관적 행복도도 48% 높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십시오.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말고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관계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지만 꾸준한 노력은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효도를 받는 부모들의 공통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녀를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하고 자신도 독립적인 삶을 살며 자녀에게 부담 주지 않고 감사를 표현하고 경계를 지키고 건강을 관리하고 시대 변화에 적응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녀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강요하지 않는 사랑, 존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는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자녀와의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부터 태도를 바꾸면 관계도 바뀝니다. 자녀에게 먼저 연락하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간섭하지 말고 존중해 보십시오. 요구하지 말고 감사해 보십시오. 의존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살아봅시오. 이 모든 것이 어색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평생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가능합니다. 나이가 많다는 것은 변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기에 더 현명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사는 박영구 72세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70이 넘어서야 깨달았어요. 효도는 받는 게 아니라 자녀가 주고 싶게 만드는 거라는 걸요. 내가 자식들 인생의 짐이 아니라 힘이 되려고 노력하니까 자식들이 저절로 찾아오더라고요. 박 씨는 60대 후반까지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태도를 바꾸고 3년이 지난 지금 자녀들과 매주 연락하고 한 달에 2번씩 만납니다. 변화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효도는 자녀의 의무가 아니라 부모가 심은 사랑의 결실입니다. 어릴 때 존중받고 사랑받은 자녀는 어른이 되어 그 사랑을 돌려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자녀를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십시오. 간섭 대신 존중을, 요구 대신 감사를, 의존 대신 독립을 실천해 보십시오. 자녀의 변화를 기대하지 말고 먼저 자신이 변하십시오. 부모가 변하면 자녀도 변합니다. 관계는 살아있는 것이기에 언제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효도받는 부모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자녀의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곧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 안테나였습니다.